월 광고료를 500 가까이 썼는데도 전화가 13통인가? 그 정도밖에 안 오는 거예요. 청약 통장을 양도하거나 집값이 억씩 오르는데 벌금 500만 원이면 충분히 낼만하죠. 4, 5평 정도. 네, 맞습니다. 임대료가 한 200 정도 되는데 업소 변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요즘 수임료는 지난 10년간 오르진 않았어요. 500만 원짜리 한 건 수임하면 저는 마이너스 200인 거죠. 생활비 전혀 못 가져가고요. 수임료가 제일 높았던 사건은 7천만 원? 7천만 원요? 네. 잔치는 끝났죠. 아 그래요? 네, 잔치 진작에 끝났죠. 정관예우로 그쵸. 받은 돈으로 빌딩을 샀다고요? 빌딩을 사거나 빌딩을 지어가지고 그때 엄청났네요. 엄청났죠. 저는 그걸 직접 봤으니까요. 수사를 대충 하는 겁니다. 빠져나갈 타이밍을 주는 거죠. 이 편지는 어떤 편지인가요? 무료 변론해준 의뢰인분이 고맙다고. 그럴 때 묵비권을 행사해야 되나요? 원칙상 그렇기는 한데 막상 상황에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들겨 맞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한 변호사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8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출근하는 편이긴 합니다. 일찍 일하면 몇 시에 오신 거예요? 저는 6시 출근했죠. 8시요? 오라벨 이런 건 없나요? 자영업자가 워라밸을 챙긴다는 게 아니 그래도 이게 약간 사자 직업이고 전문직이시니까. 그런 시대는 지났죠. 워라밸을 챙겨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가 제 방이고요. 근데 두 분이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변호사님 사무실 하면 크고 넓은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4, 5평 정도. 네, 맞습니다. 다른 변호사님하고 나눠서 사용하고 있고 요 방 하나 임대료가 한 200 정도 되는데 반반씩 해가지고.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박준광 변호사라고 합니다. 사법고시 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로스쿨 5기입니다. 졸업하면 이 배지를 주는 건가요? 아니요,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배지 달고 길거리 다니시면 든든하시겠네요. 예전에는 안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의뢰인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달고 다닌 지 한 2년, 3년? 의뢰인분들이 생각보다 배지를 보고 안정감을 많이 느끼세요. 근데 이거 영자신문 아닌가요? 네, 공부해야죠. 어떤 공부요? 국내 법률 시장은 좁잖아요.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즘은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변화하는 시대에 제가 제대로 적응하고 있나 이런 의구심도 많이 듭니다. 혹시 변호사 일은 어떻게 하다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물리치료사로 병원에서 일했었어요. 결혼하고 다른 일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변호사가 괜찮겠다 로스쿨로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변호사 되시는 분도 엄청 많아지고 네, 1700명 나오죠. 그러면 많은 숫자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옛날에 이제 사법고시 2000년대 초반에는 1000명씩 나왔고요. 그 이전에는요 몇백 명씩 나왔어요. 최소 2배 이상이네요. 그쵸, 예전에 비해서. 뭐든지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아닌가요? 이 맞습니다. 변호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업무라든지 그런 수익에도 차이가 생긴 걸까요? 맞습니다. 거의 동일한 수요를 대하는 변호사 수가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체감하는 사건 수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 같아요. 전 요즘 사건 사고가 많아져가지고 사건도 많아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지 사건 수는 매년 별 차이가 없어요. 통계를 보면 20년 동안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150만 건에서 200만 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는 많이 달라졌죠. 10년 전에는 보이스피싱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이 확 많아지고요. 15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살인사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살인사건이 이제 하루에 한 건 일어날까 말까이니까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거의 없었지만 요즘에는 만 건 단위로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요? 그럼요. 마약 복용자로 단속되신 분들만 10,000명이 넘어가는데 마약이 걸리면 바로 감옥 가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하고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마약의 사람은 걸리면 바로 감옥에 가는 거 맞습니다. 구속수사가 원칙이에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약을 복용한 사람들이죠. 마약 복용한 사람들은요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형이 가벼워요. 처음 걸렸을 때는 기소유예 많이 주고요. 기소유예가 된다고요? 마약 사건의 한 40%가 기소유예예요.
안타까운 거는 중독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뭐 시스템을 정비하려고 하는데 그게 다 돈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지난 100년간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떤 유럽 국가들에서 마약 사건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충분히 관찰해 왔는데 그대로 그 시행착오를 다 답습하고 있어요, 사실은. 법적도 분야가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맞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계시고 그렇죠. 형사 전문 아, 변호사. 형사 전문요? 네. 형사라는 게 어떤? 감옥에 가는 사건들이죠. 벌금, 처벌. 가장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변호사 하면 떠올리게 되는 게 이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거나 돈 그렇죠. 사기 문제 이런 거요? 그렇죠. 저 사람 처벌해 주세요. 저 사람이 저 때렸어요. 저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아, 명예훼손 그런 건가요? 그렇죠. 드라마에 나오는 변호사 대부분이 다 형사 전문 변호사 아니면 이혼 변호사죠. 그 분야에 따라 또 수요가 많은 곳은 사건이 많고 그런 건가요? 그럴 수는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어요. 아, 그러니까 시장이 좁아요.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 아닌가. 이미 포화가 된 상태고요. 마케팅을 좀 더 잘하냐 못하냐 이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 말씀하셨는데 네. 한 달에 마케팅 비용을 얼마 정도 쓰시는데요? 최소 100만 원 이상 쓴다고 해야 되나요?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고 유튜브를 하시나요? 유튜브를 저는 오래전부터 했죠. 아, 채널이 있나요? 있습니다. 챗 GPT 아닌가요? 이거는 퍼플렉시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챗 GPT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사건 사고도 이제 변호사님 대신에 GPT에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지금 AI 프로그램도 약간 경쟁자로 봐야 될까요? 이거를 경쟁자로 보면 변호사 업계에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기존 법률 서비스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죠. 요걸 통해서 더 적응해가지고 다른 데로 뻗어나갈 생각을 해야지. 변호사님도 이제 사건 사고 많으니까 찾아주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사용을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리서치도 비용이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오랜 시간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해야 되는 리서치가 굉장히 간편해졌죠. 아, 예를 들면 사무장님을 대체할 정도로 그런 느낌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업소 변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네. 법사이다라는 유튜브 채널을 얼마나 운영하신 거예요? 6년째 운영하고 오래 있습니다. 하셨네요. 네. 유튜브 보고도 많이 오시겠네요. 가장 중요한 마케팅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존할 수 있는 자유의 최대한을 추구한다. 사회가 발전하는 데는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가 최대한대로 보장이 돼야지 그 안에서 개개인이 최대한의 자신의 개성을 발전시켜가면서 사회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공존할 수 있는 자유의 최대한이라는 거는 서로가 어떤 감내할 수 있는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면 자유가 최대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미국 같은 데 보세요.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부작용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발전이. 그 다양성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사회의 변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야 이게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근데 옆에 저기 세계사 지도는 왜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역사 덕후입니다. 아, 역사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 사고가 떠오를 때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연대기 표를 좀 일상적으로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렇습니다. 사람 본성은 똑같고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그죠? 사용하는 도구가 달라졌을 뿐이지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보통 출근하시면 업무는 어떻게 되시나요? 그때 좀 다른데요. 아침 9시 반부터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거든요. 내일은 사무실 안 들르고 바로 경찰서로 출근을 해서 의뢰인과 만나서 경찰서로 들어가게 되겠죠. 사무실에 있을 때는 보통은 서류 업무를 많이 합니다. 서면을 많이 작성하죠. 근데 여기 책상이 좀 좁지 않나요, 여기는? 그래서 확장할 수 있는 확장 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이거 테이블이잖아요. 네. 이렇게 서류 아, 다 올려놓고 보조 이렇게 테이블처럼. 예, 보조 테이블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쫙 이게 서류를 펼쳐놓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10년차 변호사 정도 되셨으니까 개인 사무실로 또 독립하실 수도 있지 않나요? 처음 개업했을 때는 오히려 개인 사무실로 개업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법인으로 들어왔죠.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장 큰 문제는 비용 때문에 그래요. 개인 사무실은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을 해야 돼요. 사무실 임대료도 그렇고요. 세금 문제도 그렇죠. 법인에 들어와 있으면요. 일단 사무실 임대료부터 n분의 1로 나누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이 되죠. 그 다음에 세금도 비용 처리되는 것들이 많고 법인세 세율이 이제 개인 소득보다는 높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료들을 회사 돈으로 유보를 하면 이제 세금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대부분 변호사님들이 법인에 들어오는 이유는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변호사님 요즘 수입료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수입료가 지난 10년간 오르진 않았어요. 오히려 낮아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옛날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받는 거죠. 상담을 하는 거죠. 1시간, 2시간 상담하시고 상담료 내시고 자기가 혼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팁을 다 얻어가세요. 혹은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증거나 거기 관련 서류들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써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써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비용만 내고 그럼 그렇게 한 장 문서로 써드리는 거는 얼마 정도 하는데요? 적게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예전에는 300만 원, 500만 원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야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였는데 그것만 딱 띄워가지고 지금 상담만 하시고 서류만 작성하시고 가는 거니까 훨씬 더 저렴한 거죠. 아, 예전으로 치면 약간 풀코스였다면 지금은 그죠. 옵션이 많아진 거네요. 그죠? 옛날에는 무조건 풀코스였다고 하면 요즘에는 진짜 막 딱 요거 하나만 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훨씬 저렴해진 거죠. 약간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변호사님들은 뭐 한 달에 한 건만 해도 직장인 월급은 번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나요? 이제 약간의 오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이제 500만 원짜리 한 건만 들어와도 직장인 월급보다는 많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사무실에서 비용을 다 절감하면서 생활을 해도 한 달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600에서 700 정도는 나갑니다. 고정비가요? 예, 직원 인건비, 4대 보험, 세금, 임대료 다 합쳐가지고 6, 700은 나가요. 제가 알기로 이게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나가는 거거든요. 500만 원짜리 한 건 수임하면 저는 마이너스 200인 거죠. 생활비 전혀 못 가져가고요. 그럼 지금 변호사님은 10년 차신데 네. 한 달에 몇 건 정도 사건을 하시는 건데요? 사건 건수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냐의 문제인 거지 많아봐야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상담하시고 서면만 작성해가지고 가시고 이런 것들은 5, 6건 해봐야 300만 원인데요. 아니면 수입료 높은 것만 약간 가려가지고 하실 그럴 수 있나요? 수는 없죠. 수입료가 높은 것만 가려하기에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적절한 비용에 서비스를 제공해드려야 되는 거지 막 이걸 가려서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려서 받으셨나요? 예전엔 가려서 받을 수 있었죠. 5년 전까지는 가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시장이 진짜 너무 빠르게 변하네요. 네, 사건 하나하나가 저는 이제 아쉽고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제공해드려야 되는. 지금 변호사님이 맡으셨던 사건 중에서 네, 수입료가 제일 높았던 사건은 얼마 정도 되나요? 7천만 원? 7천만 원요? 네, 한 건이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완료되는 데까지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7천만 원을 수임료로 받았다는 거는 제가 적어도 저랑 경찰서, 검찰청을 합쳐서 한 20번은 갔다는 거예요. 반년 정도 걸리겠네요. 반년이 아니라 한 2년 이상 걸리죠. 수사를 받는 회차가 이렇게 많으면 수임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기간을 치면 또 그렇게 그죠? 변호사님은 스타벅스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맥심 좋아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여기 제가 들어오면서 봤는데 네. 변호사님 이름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많죠. 19분 정도 되시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산제라고 하죠. 필요에 따라서 법인에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소속 변호사가 그때그때 많이 바뀝니다. 제일 큰 이유가 비용.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똑같이 5억을 벌었을 때랑 개인이 5억을 벌었을 때 뭐 그런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나요? 엄청 크죠. 개인 변호사로서 5억 정도 벌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비용이 다 합쳐서 임대료나 인건비 합쳐서 1억 정도 나갈 거예요. 근데 이 4억 중에서 세금이 2억이 나가요. 거의 절반이네요. 절반의 세금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5억 벌어봤자 변호사는 2억 가져가는 거예요. 개인 변호사로 하면. 법인으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똑같이 비용 1억 나간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세금이 몇 천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비용으로 차감할 수 있는 것도 훨씬 더 항목이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법인이니까 그런 법인이니까요. 서로 윈윈하는 구조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로펌은 이런 별산제 로펌이고요. 이거는 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거예요. 네. 세계화 시대니까요.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해드린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감사하다고 이탈리아에서 와인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경찰서 가시나요? 노동청으로 갑니다.
외부 일정도 많나요? 많을 수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의뢰인분들 조사받을 때 옆에서 조사 동석하는 게 저의 메인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거는요, 디지털 포렌식이 끝난 핸드폰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사건에 연루된 핸드폰 그런 거네요. 그죠. 제 의뢰인 핸드폰이죠. 의뢰인이 직접 가서 받아올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수사관님들이 이제 유능하셔가지고 툭툭 한마디씩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직접 가가지고 핸드폰을 많이 받아오는 편입니다. 이제 사건 사고 생기면 CCTV 먼저 확보하고 그런 거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직접 이제 찾아가서 이제 받아오는 경우가 꽤 있죠. 변호사라고 말씀드리면 다 협조적으로 주나요, CCTV를? 아니요. 열심히 부탁해야죠. 잘. 쉽지는 않네요.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막 도와주고 그랬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게 말하면 개인의 권리를 우선으로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사건 사고에 안 휘말리고 싶어 하지. 맞습니다. 휘말리고 아. 싶어 하지 않아 하세요. 기본적으로 사건을 목격하고 피의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한 거 다 아시면서도 근데 요즘에 명예훼손이나 소액 사건들이 많아졌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나요? 왜냐하면 명예훼손 같은 사건은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해서 할 사건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는 비용이 명예훼손이 잘못됐을 때 받는 벌금보다도 훨씬 비싸거든요.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제 명예훼손으로 내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될지 어떤 기본적인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제 변호사랑 같이 검토를 해서 질문이 어떻게 나오고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겁니다. 변호사랑. 그러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명예훼손 관련되신 분은 사회적 위치가 높으시거나 그런 분들인가요?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에요. 일반 분들이 댓글이나 댓글로 욕했다고. 그렇죠. 댓글로 욕하고 뭐 리뷰나 이런 것들 너무 심하게 작성을 했다 고소 당하는 경우. 예전에는 변호사만 되어도 집안 대잔치고 플랜카드 걸리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좀 어떤가요, 분위기가? 잔치는 끝났죠. 아, 그래요? 네, 잔치는 끝났죠. 진작에 끝났죠. 아. 10년 전에 제가 변호사가 됐을 때 이미 끝난 게 아닌가. 아까 자영업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요즘 변호사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가격을 내리죠. 수입료를요? 수익료를 내리고요. 옛날 같으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해줬던 서비스들을 각각 다 쪼개가지고 그 쪼개진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게 되죠.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죠. 그래도 일반 변호사분들과 다르게 판검사 출신 변호사분들은 좀 상황이 다를까요? 좀 민감한 질문이기는 한데 변호사 플랫폼 있잖아요. 로 땡땡이라고. 네네. 예, 이 플랫폼 들어가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정관, 뭐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분들이 똑같이 다른 변호사들과 똑같이 이제 광고를 띄워놓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그분들도 광고를 한다고요? 당연하죠. 그걸 딱 보시면 시대가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법원 앞이나 그 앞에 빌딩을 딱 들어가 보시면 10년차 20년차 판사 해가지고 간판 걸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옆에 그냥 일반 변호사분들 똑같이 다 개업해 놓고 계시죠.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판사 출신 변호사, 뭐 검사 출신 변호사에서 간판을 걸어 놓으셨던 게 아니라 사실은 임대업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임대업을 어떻게 해요? 정관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만큼 돈이 끌어당겨지니까 정관예우로 그쵸. 받은 돈으로요? 받은 돈으로 빌딩을 산다고요? 빌딩을 사거나 빌딩을 지어가지고 이제 임대를 주어서 임대 수익을 받았던 분들이죠. 한 30여 년 전에는. 그때 엄청났네요. 엄청났죠. 저는 그걸 직접 봤으니까요. 근데 결국 정관예우라는 게 돈으로 재판을 사는 거잖아요. 재판의 결과를 사는 건데 지금은 적어도 그런 형태의 정관예우는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이제 그런 뉴스를 보기는 해요. 여전히. 뉴스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거는 정관예우라기보다도 이권 카르텔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고요. 자세히 보면 이제 재판을 산 게 아니라 법조에 있었던 특정 멤버들끼리 단합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 사업이나 특정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도록 혹은 무마가 되도록 이제 힘을 쓰는 거죠. 근데 아까 30년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했는데 집안에 따로 법조
법조인이 계신 건가요? 아니, 저희 아버지가 이제 법무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그 정관분이 돈을 끌어당겨가지고 지은 빌딩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2, 3년 동안 명절 때마다 과일하고 고기를 선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그걸 봤으니까 사람들이 정관예우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사건들이 보통은 형사사건이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사실 검찰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정 사건의 특정 카르텔 멤버가 관련이 돼 있을 때 수사를 대충 하는 겁니다. 법원에 올라가면 1심, 2심, 3심을 거쳐야 돼요. 판사들도 다 달라져요. 그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다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사건을 컨트롤할 수 있냐? 검찰 단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컨트롤하냐? 수사를 안 하는 거죠. 유죄가 나올 증거들을 애초에 수사하지 않는 겁니다. 부실 수사 그런 거네요. 그죠? 빠져나갈 타이밍을 주는 거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 많은 분들은 감옥 가는 거 너무 싫으니까 수사 타이밍을 빼앗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살면서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일이 없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살면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혹시나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분들을 수임하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게 이제 해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편하죠. 내가 해본 사건을 많이 해본 변호사, 많이 성공시켜본 변호사를 찾는 게 제일 좋죠. 사실 정관분들이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에요. 검사 생활 오래 하셨고 판사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죠. 그러면 재력이 있으신 분들은 보다 좋은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수사 단계에서는 당연히 수사를 많이 해본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정관을 선임하게 되겠죠. 특히나 내가 지금 어떤 수사를 받게 됐는데 그 수사를 검사 때 해봤어. 이 변호사가 이미 해본 검사예요. 그러면 이분을 선임하게 되면 수사가 어떻게 들어올 거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판사 출신 정관은 이제 재판 때 선임하게 되죠. 그런 사건을 담당해가지고 한번 처리해봤어. 판결을 내봤어. 증거를 보고 이런 증거 저런 증거가 뭐 충분하다 혹은 모자라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관점에서 정관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많으신 분들이 진짜 전략적으로 하시겠네요. 그럼요. 전략적으로 하죠. 모니터링도 하세요. 그쪽에다가 맡겨놓고요. 다른 분들도 선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3자 입장에서 또 사건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뉴스 기사 같은 걸 봤는데 몇 년 전에 이제 3만 번째 변호사분이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또 요즘은 변호사분들도 월 300시대라면서 그런 문구가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근데 300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그죠. 하방이 없다니까요. 변호사는 하방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소득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천장도 열려있지만 천장도 열려있죠. 그게 변호사의 가장 큰 장점이지 하방이 이렇게 딱 고정 수입이 있는 게 변호사의 장점은 아니에요. 변호사는 자기가 어떤 분야를 뚫고 무언가를 개척하게 되면 얼마든지 정말 수입의 한계가 없죠. 하지만 폐업하시는 변호사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개인 사무실을 접으시고 이제 업소 변호사로 이제 고용 변호사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왕왕 계시죠. 그냥 간판만 걸어놨다고 해야 되나요? 쉽게 말해서 자기 집을 사무실로 해놓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죠. 정말 극저 비용으로. 혹시 변호사 기업도 서울이나 지방에 따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서울은 경쟁이 치열하고요. 지방은 사건이 없죠. 그럼 어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지방분들이 서울에 와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야, 이 돈이면 나 그냥 서울에서 변호사 선임하지. 서울에 몰리죠, 사건이. 그래서 여기 서초동 법조타운이 우리나라 변호사분들 4분의 1이 여기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유행도 빠르고 경쟁도 치열하고 이런 시장의 변화가 그냥 눈에 확확 들어오는 곳이죠.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무심코 던진 질문, 툭 던질 질문에 턱 하고 대답이 나오죠. 그럴 때 묵비권을 행사해야 되나요? 원칙상 그렇기는 한데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권투 선수가 주먹을 날리잖아요. 맞거나 피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 맞잖아요.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상황에 닥치면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들겨 맞죠. 보통 퇴근은 몇 시에 하시는 건데요? 의미가 있을까요? 자영업자들은 퇴근을 해도 전화 오면 다 받고요. 의뢰인이 전화해서 사무실 오겠다고 하시면 저도 같이 출근하면 다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저녁에요? 네. 그나마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전화 와가지고 사무실로 오신다고 하면 감사하죠.
들어가기 전에 다시 터내가지고 오면 되니까. 이게 업무 강도가 적은 게 아니네요. 그냥 다른 자영업자분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다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따 여기 의뢰인분이 오시네요. 네네, 여기서 이제 미팅을 합니다. 의뢰인 오시기 전에 뭐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보통 같으면 준비하는 게 있는데요. 이 사건은 이제 오늘 첫 미팅이라서 따로 준비할 게 없어요. 저도 와서 무슨 얘기 하시는지 들어봐야 됩니다. 좀 찾아봤는데 네네네. 광고비를 많이 태워도 문의가 없는 변호사의 현실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광고비를 얼마 정도 써보신 거예요? 제일 많이 썼을 때가 500만 원 가까이 썼던 것 같아요. 그때가 2018년도 9월인가 10월쯤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한 100만 원, 150만 원 써도 전화가 막 50통, 60통 이렇게 왔거든요. 엄청 많이 오네요. 예, 그때 18년도 초 여름까지는 그게 됐었어요. 가을쯤 되니까 월 광고료를 500 가까이 썼는데도 전화가 10통, 13통인가 그때? 그 정도밖에 안 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나는 의뢰인들한테 정직하게 대답을 해줄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유튜브 만드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차라리 광고비를 많이 쓰기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이제 오픈하자. 그러면 의뢰인들이 이걸 다 보고 충분히 검토하시고 나한테 오실 수 있을 거 아닌가. 그 모든 정보를 오픈하시니까 빠르게 늘어난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알려드리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변호사란 직업이 업무적으로 어두운 부분이라고 그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자주 접하게 되는데 네네. 혹시나 변호사가 되신 걸 후회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서 뭐 제일 힘들었던 기억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매번 힘들어요, 사실은. 저도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들이 힘들죠. 작년 힘들었고요. 올해는 더 힘들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하실 텐데요. 수입이 일정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들락날락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를 찍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냐 이겁니다. 제가 잘 벌었을 때도 1년에 한두 달은 마이너스를 찍었거든요. 이거는 자영업자로서 피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3달 마이너스를 찍은 것 같아요. 24년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절반 가까이 마이너스를 찍지 않았나.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도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괴롭죠. 똑같습니다. 다른 자영업자분들하고 장사하시는데 월세도 임대료도 못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괴로워요. 그때는 어떻게 돌파구를 찾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것들 중에서 뭐가 문제였을까? 기존 방식들을 좀 많이 반성하게 되죠. 마케팅 방식도 좀 바꿔야 되는 것 같고, 변호사들이 업무를 확장할 때는 특정 분야의 사건들을 굉장히 저렴한 비용 혹은 무료로 맡아가지고 능숙해지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지난 2, 3년간 사실 저는 부동산 사건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어요. 굉장히 많은 부동산 사건들을 무료로 수임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실패한 거죠. 이제 이 분야가 유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 제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는데 시장 반응이 없는 거죠. 그 분야에 제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쓸모가 없어진 거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경매 넘어간 그런 건가요? 부동산 불법 매매 같은 거죠.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이 가장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니까 네. 시민들이 부동산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혹은 전매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불법으로 전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21년도까지는 이렇게 해도 벌금 500만 원 정도만 내면 괜찮았어요. 거래는 멀쩡 살아 있었거든요. 아, 집값 몇천만 원 오르고. 그렇죠. 집값이 억시 오르는데 벌금 500만 원이면 충분히 낼만하죠. 그럴 수 있겠네요. 주택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불법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자체를 취소할 수 있게 됐어요. 집이 날아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사실은 21년도서부터 그런 경우가 이제 법이 바뀌면서 수사에 들어가고 생겨나기 시작해서 이 분야가 조금 좀 새로운 분야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수십 건을 맡아가지고 사실 무료로 변호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성과는 없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로스쿨 제도가 생기기 전후 제일 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광고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폐지된 단통법,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지원금까지, 인터넷 TV는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 현금을 설치 당일에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어요. 24시간 365일 밤낮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에 초고속 설치도 가능해요. 아이폰 갤럭시도 최대 지원금에 주문 당일 발송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가능해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변호사 수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옛날에는 법조인이라는 연대감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사법시험을 보고 법조인이 됐잖아요. 모든 검사님이든 판사님이든 어떤 변호사님이든 사법시험에 통과한 다음에 사법연수원이라는 곳에 한데 모여가지고 2년 동안 또 함께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사이에서 연대감이 생긴단 말입니다. 로스쿨 제도 하에서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검사, 판사는 각자 25개 로스쿨에서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옛날 사법연수원 시절보다 연대감이 옅어질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정관예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연대감을 기초로 해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혹시 앞으로 목표나 꿈 같은 게 있으실까요? 변호사로서 살아남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또 도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잘 하고 계신데도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올해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계속 제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든지 의뢰인분이 있으실까요? 패소한 사건들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후회와 미련이 남죠. 이제 나중에 비슷한 사건에서 이제 승소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그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이제 불쑥불쑥 떠오르죠. 이 편지는 어떤 편지인가요? 그거 의뢰인 무료 변론 해준 분이 고맙다고 써준 편지입니다. 어린 친구예요. 대학생이죠. 이제 집에서 쫓겨났어요. 임신도 한 상태여가지고 도움을 청할 데도 없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아까 변호사님도 적자가 3개월 연속 나기도 하셨고 네네. 왜 무료로 해드린 거예요? 도와줄 수 있으니까 도와준 거예요. 거창한 거라기보다도 그냥 저한테 그런 기회가 왔으니까 제 집 앞에 마당에 눈 쓰는 기분으로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편지 받고 많이 감동을 해서 저렇게 액자에 껴놓고 항상 이렇게 어떤 초심이라고 할까요? 잊지 않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분 오셨네요. 네네네. 아, 오셨습니다. 네. 상담 잘 하시고요. 네네네네. 좀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